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뭐겠냐. 미국이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고 그 막강한 벙커 퍼스트 같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도 갖고 있는데 그냥 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가 않은가 하니까 이러한 상황을 다급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다급하게 진단하고 언컨디셔널 슬렌더를 여러분들 메시지를 발신하고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의 중간에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긴급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한 정도 침묵한 겁니다. 그만큼 생각이 고민이 많다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참모들하고 여러분들 긴급회의도 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내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를 냈는데 하루 정도가 걸린 겁니다. 하루. 오늘 아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그의 국가안보회의 간에 이 회의에 대해서 트럼프나 다른 관계자들이나 심지어 언론들로부터 거의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딱 하루 정도 지난 겁니다. 하루 정도의 발언도 없었고 글로 쓴 메시지도 없었던 겁니다. 앞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게시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와의 회의를 마친 이후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내일 백악관에 2개의 깃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봉급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 백악관의 남쪽 사우스 가든 노스 가든에 깃대를 2개 세운 겁니다. 큰 깃대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깃대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뭐 미국에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성조기를 다 걸어 놓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깃대를 세웠다고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그런 메시지만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내가 2개의 아주 아름다운 성조기 깃대를 세우게 된 것을 발표하게 돼서 너무나 여러분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자비로 드린 겁니다. 자비로. 세금 안 쓰고 그냥 기부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이 기부했다 이렇게 났겠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북쪽과 남쪽 잔디밭에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백악관에 기증하는 선물이며 그동안 백악관에 항상 빠져 있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항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뭐 이렇게 칭송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왜 참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역대 대통령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뭔가 좀 더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명의 대통령이 통과하지만 백악관 남쪽 가든과 북쪽 가든에 성조기 깃대를 크게 세워가지고 뭡니까 더 멋지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가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겁니다. Better than the past죠.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과거보다 더 나은 것을 이렇게 사업가들은 항상 찾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백악관에 기증하는 선물이고 그동안 백악관에 항상 빠져있는 미싱인 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어떤 역대 대통령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새로운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인 거죠. 아무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 안 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런 태도 자체가 better than yesterday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나아짐을 향해서 본인이 기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런 또 의식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매일 아침 여러분들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시작되어 국기의 양은 그렇게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리추얼을. 제가 예당하기는 매일 11시에 여러분들 깃발을 올리는 하나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럼 관광객들이 또 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깃발 이 엄청난 여러분들 성조기가 올라가는 과정을 그럼 또 하나의 그게 여러분들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죠. 이 기둥들은 가장 멋지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묘사되면 높고 테이프 처리가 되어 있고 녹이 쓸지 않으며 그냥 줄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한 거죠. 깃대도. 이 깃대들은 오랫동안 백악관 양쪽에 자랑스럽게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대단한 겁니까? 나는 이런 거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는 짧지만 그 역사 가운데서 항상 새로운 또 의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죽을 겁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은. 뭐 한 30년 40년 가면 다 죽고 거기에 이런 또 깃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좀 더 헤쳐먹을 것인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나라에 어떻게 보탬이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깃발이 여러분들 깃대가 엄청나게 크네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최고 벙커버스터 탑재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비행기가 미국이 여러분들 19대가 지금 갖고 있는 B2 스피릿이라는 이런 비행기죠. 여기에 가장 큰 지하 콘크리트 터널을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을 탑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자가 이 B2 비행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례적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B2 스피릿은 훈련 출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스라엘 공군 비행장에서 목격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고주파 무선 통신은 현재 미 공군이 갖고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 2대가 공중에 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항공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징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니까. 미국 당국이 중동 주둔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미군이 이제 핵 처리 시설을 때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라고요. 이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천명을 합니다. 이 보시면은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스라엘 전쟁에 동참할 경우 이란은 중동 미군 기지들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공격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이런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쏴가지고 미군 기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수가 4만에서 5만 명처럼 됩니다. 5만 명. 기지가 아주 많습니다. 큰 기지도 있고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데는 순찰 기지로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이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에미레이트 공화국,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많은 기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중동 지역이 이름 갖고 있는 총 19개 이상의 기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상시 기지가 8개. 이게 다 있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다 동맹국가들이니까. 그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에서 소형 전진기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들 쉽게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인명이 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지가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중동 내에. 그리고 이 기지들이 보시면은 대형 기지들은 괜찮은데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렇게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대형 기지들은 사드나 패트릿 미사일 같은 걸 가지고 상당한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데들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인데 작은 데는 완벽한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병사들의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언컨디셔널 서렌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쉽게 안 움직이고 또 계속 시간을 버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미국이 중동에 4만에서 5만 정도를 이렇게 많은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런 많은 쪽에 기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세상이. 대형 미군 기지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소형 기지 및 전진 기지들이 상당히 취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여러분들 딱 그냥 준비해 가지고 수백 발을 때릴 수가 있는 것 동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거기다 여러분들 미사일 공격하고 드론 공격까지 이런 값지게 되면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란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중동 기지에 이제 병력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씻겠습니까?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26살 정도 위분이니까 좀 잘 모셔라. 저렇게 80세가 가까이 된 노구를 이끌고 말이 저렇게 고군분투하는데 좀 도와드려야 안 되겠냐. 이렇게 제가 진담반 농담반으로 하는 것이 미국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다 철수해버리면 또 짐승처럼 싸울 거니까 야만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 딱 쉬고 그러니까 하루 전날 아침에 이런 회의하고 하루 이런 다 쉬고 그다음 이제 현지 시간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마땅히 좀 더 일찍
흑협상 타결을 봤어야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일면 톱 기사고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그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의 이후에 침묵 모드를 탈피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란에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 6월 18일 수요일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정문정답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지금 아마 미국 시간이 지금 한 5시 8분 정도 돼. 5시 8분 정도니까 미국의 동부 시간이 아침에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핵심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란은 더 일찍 협상을 했어야 되고 이란 지도자들이 시간을 너무 지체했다.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것인가의 기자 질문에 대해서 I may do it. 나는 할 수도 있고 I may not do it.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다음 주는 매우 클 것이며 아마도 일주일도 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그래서 20일까지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모든 웹사이트 운영이 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주재 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국민을 소개하는 그런 비행기들이 뜨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keep going 계속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악관 화요일 트럼프와 네타냐후 총리 사이의 전화통화를 공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계속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6월 18일 오전에 이란 최고 지도자의 항전 의사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서 행운을 빕니다. 이란에 대한 인내심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야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야기죠. 그럼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 측 반응입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보복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압력 하에서 억지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위협은 그것은 비겁한 일이고 무력으로 부과된 평화 조건을 이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죠. 여기에 아얏톨라 알리 하메니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군 고위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전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붉은 체크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거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남은 겁니다. 한 사람. 이란 혁명수비대의 쿼드 포스 커맨더 제너럴 이스마일 콰니 이 사람만 지금 살아남은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한 사람 남은 겁니다. 한 사람 고위직들이. 물론 뭐 다 대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전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이 사람들도 그냥 살려둔 거지 없애려고 하면 여러분들 다 그냥 없애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럼 한 사람 남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란의 최종 해결책은 그동안 여러 번 다뤘듯이 벙커버스터죠. 지하에 이런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60m 정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의 최고 모델이 GBU-57이죠. 아마 이 GBU가 그라운드 벙커버스터 이런 뜻일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이 이란의 핵 야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벙커버스터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동안 여러 번 보도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굉장히 비중 있게 여러분 한번 다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폭탄입니다. GBU-57 3톤이 좀 넘습니다. 3000파운드. 원래 정식 명칭은 MOP라고 합니다. Massive Ordnance Penetrate. penetrate를 뚫고 들어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하 깊숙이 은폐되어 있는 핵농축 처리시설을 그냥 파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게 벙커버스터 GBU-57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피트가 되어 있으니까 300피트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터로 따지게 되면 85m 지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나탄저 핵처리 시설은 45m, 포르도 핵처리 시설은 85m 정도인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는 Massive Ordnance Penetrate GBU-57 모델 3톤짜리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은 200피트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 뚫고 또 그 구멍으로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준보다 조금 더 약한 것이 몇 번 소개해드린 GBU-28 모델인 겁니다. GBU-28 모델. 이거는 한 4,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인 겁니다. 그 다음 그 위에 게 GBU-10 뭐 군가 그 모델일 겁니다. 그거는 다량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벙커버스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여러분들 그림을 잘 그렸네요. 이걸 탑재한 비행기가 스텔스 비행기 기종은 B2 스필릿입니다. 한 대가 두 방을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방을. 두 방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B2 스필릿입니다. 그리고 이 GBU-57이 워낙 여러분들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탑재해서 여러분들 갖고 갈 수 있는 비행기가 폭격기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B2 스필릿이. 1푸시 0.3m면은 그러면 300피트면 얼마가 90m 정도 되겠네. 여러분들 비행기 액수가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한 대가. 거의 3조 원 가까운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뭐 급유 받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개물입니다. 6,900마일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비행기 한 대가 한 3조 달러 3조 원이면 3조 22억 불 정도 되는 거니까. 삼만 톤이 아니고 이게 뭐죠. 이렇게 이제 이 B2 스필릿이 폭탄 두 발을 가져가 가지고 연속으로 0.5에서 1초 간격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터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뚫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6천 파운드 3만 파운드면 여러분들 3만 파운드면 몇 톤입니까? 몇 톤? 3만 파운드. 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도 GBU. BLU 108이 아니고 109네요. 이거는 이번에 이스라엘 많이 사용한 무기입니다. BLU 109. 지금 이제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거가 지금 이야기하는 MOP GBU 57 14톤. 여러분 여기에 러브올 써니님께 3만 파운드가 14톤이네요. 비행기가 여러분들 14톤짜리 2개를 달고 가는 겁니다. 28톤을. 거기다 여러분 기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름. 15톤으로 치고 다니면 비행기가 폭탄 2개만 갖고 가는데 30톤을 여러분들 장착해가 여러분들 나는 겁니다. 이렇게 2발을 갖고 가는 겁니다. 2발을. 30톤. 15톤짜리 여러분들 2대를 때리는 겁니다. 완전 처리하려면은 6발 정도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3발 정도 6발인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완전 처리하려면. 포르도하고 나탄자를 완전히 처리하려고 하면은 몇 개를 정도 써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진행하면서 나올 겁니다. 6발 정도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비행기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B2 스필릿 엄청난 비행기죠. 폭탄 2발이 여러분들 30톤이에요. 30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여러분 좀 적은 GBU 28. GBU 28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장착하는 겁니다. 여기도 2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군이 많이 사용하는 BLU 109B.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신 이거 GBU 28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나탄자하고 포르도는 80에서 100m 지하, 이거는 좀 잘못된 정보 같아요. 40m 정도 될 겁니다. 자, 벙크버스트 GPU 57은 이란의 핵야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폭탄이고, 전문가들은 3만 파운드 15kg 15kg 하나 적어놓죠. 15kg 15톤. (15톤의) 벙크버스트는 목표물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벙크버스트 GBU 57은 개발된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실전에 투입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벙크버스트 GBU 57은 고밀도 강철 합금으로 둘러싸인 3만 파운드의 거대한 기체입니다. 200피트의 산악 암석을 뚫고 급강한 이후에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방 때리면 안 되고 한 방 때리고 그 다음에 이러면 좀 시간을 두고 또 한 방을 더 때려야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초대형 벙커버스트 GBU 57이야말로 이란이 산 아래에 은폐한 포르도 농축시설 같은 표적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 같은 초대형 벙커버스트의 존재로 말미암아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군사 전문가들이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벙커버스트 개발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한 조달 및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마크 카시아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찍이 예산을 배정한 목적입니다. 한 방 때려서 60m 만들고 이런 또 한 방 때려가서 60m에 더 내려가 이런 120m까지 내려가 폭발하면은 두 발 정도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런 뭡니까? 한 방 더 때려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파괴를 하겠죠. 이걸 이제 여러 번 다뤘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다루는 겁니다.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고문을 맡고 있는 마크 카시아는 벙커버스트 이전에는 이 무기를 개발하기 전에는 그냥 핵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합니다. 이전에는 군이 산을 관통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인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내리게 돼가지고 4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개발한 것이 바로 벙커버스트 GBU 지금 57 모델이라고 합니다. 핵무기 대신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GBU 57을 개발한 데는 4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현재 B2 스필릿 스텔스 폭격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GBU 57은 미군 내에 20개 폭탄이 있습니다. 20개. 20개 폭탄이 있는데 나탄자 3개, 포르도 3개, 6개를 쓰게 되면 최종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갤론이 이 사람들이. 6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2 비행기 3대를 띄워야 되는 겁니다. 2대, 2대, 2대. 3대가 이런 가가지고 두 방, 한 방, 두 방, 세 방, 한 방, 두 방, 세 방을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스텔스 비행기가 여러분들 지역이 다르니까 4대를 써야겠죠. 4대를 써가지고 하나의 여러분들 두 방, 두 방, 한 방, 두 방, 두 방, 한 방을 때리면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안목을 훨씬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도 여러분들 고민을 하지만 또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게 한국 원유 수입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겁니다. 일본은 90% 이상.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룹니다. 왜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 시장에 중요한 것인가,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입니다. 여기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 이게 이란입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만이고 이게 아라비안 해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UAE, 그다음 뭐 오만, 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원유하고 가스가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 하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소비의 5분의 1, 해상 원료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가 이걸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은 폭 39m, 실제 선박 통하로는 3.2km 양방향 2차선입니다. 하루에 2000대 이상의 유조선과 LNG선이 통과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죠. 이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쪽이 이란 영해고 이쪽이 여러분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해양 관련 당국에서 유조선에게 바짝 이쪽으로 붙어서 다녀라, 이란 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항로입니다. 항로. 예. 들어가는 항로, 나가는 항로. 여기를 봉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란이. 그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여러분들 딱 보통 도로처럼 가는 길 오는 길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좁은 해로입니다. 좁은 해로인데 여기에 한국 원유 수입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겁니다. 일본은 90%까지. 중국은 좀 낮습니다. 18에서 20%. 대만이 50% 이상 정도가 통과하는 거죠. 만일에 작심하고 여러분들 보복 차원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분들 봉쇄하게 되면 장기화될 수는 없는데 단시간에 여러분들 원유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지금 60%입니다. 60%. 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60%입니다. 중동상이 94%고. 그러니까 남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세계 해상 원유 소송의 30%, 세계 원유 소비의 17% 정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해협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든지 이렇게 보는 거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전쟁 수단 가운데 하나니까. 장기화될 수 없는데 단기간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유가 한 70%대에서 120에서 150불대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런 거가 다 이제 경기 침체도 이런 연결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이 많은 겁니다. 봉쇄는 못한다는데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형을 보면 시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이런 봉쇄하는 방법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미사일 쓸 수가 있고 기뢰 쓸 수가 있고, 그죠? 드론 사용할 수가 있고. 그동안 참 좋게 잘 살았습니다. 다 지켜줬으니까. 이른바 해양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란이 이렇게 준비하니까 또 연합군 미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항모도 배치하고, 하지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쉽지가 않은 거가, 이게 여러분들 전부가 이란 땅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육지에 싸우고 한쪽은 여러분들 배에 싸우면은 당연히 육지에 싸우는 게 이롭죠. 한국은 줄을 잘 써야 되죠. 오른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쪽에. 지금 오늘 벌써 아침에 한국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벌써 이제 미국하고 많이 껄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동안 되게 전자 비자를 받으면 90일 정도 체류할 수 있으니까 그 비자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90일 맥시멈까지 채우고 다시 들어왔다가 좀 있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요즘에. 미국하고 여러분들 척을 지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겁니다. 벌써 지금 이제 알루미늄 생산하는 그런 중소업체나 대기업들은 참 큰일 났더구먼요. 관세가 50%까지 떼지니까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뭐 미국하고 척질 가능성이 높죠. 본인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란 사람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란의 신정체제 중심 인물들은 전부 다 악으로 생각할 거니까 미국을. 악당들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스라엘 문제를 보시면은 오늘 특별한 뉴스가 하나 났는데 이스라엘 이제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이 이제 재고가 워낙 많이 써가지고 좀 달린다. 이 쇼티지라는 것이 이제 부족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 가운데 이런 중거리 이상을 여러분들 요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 엘로2, 엘로3에 대한 재고가 이제 많이 떨어진 겁니다. 무슨 방법을 다 찾아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다층 방어망을 이용해 가지고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초장거리 미사일, ICBM급까지 전부 다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장 단거리 하마스가 로켓을 막 쏘아댈 때 큰 역할을 한 것이 아이언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거리는 데이비드 슬링, 그다음에 장거리는 엘로2, 엘로3 이걸 가지고 자국의 하늘을 지킨 겁니다. 하늘의 여러분들 일종의 에어 디펜스 시스템이죠. 이 중에 이제 가장 비싼 것이 엘로3입니다. 한 발에 1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100만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다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언둠으로 맞고, 중거리 미사일은 데이비드 슬링으로 맞고, 장거리 미사일은 엘로2, 엘로3로 맞는 막아내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자국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그죠? 네.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러분들 이 체제를 본인들이 다 개발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미사일이 여러분들 떨어지거나 로켓포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살상자들이 많으니까 에로 예. 엘로가 아니고 에로 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예. 미국 관리들이 이스라엘 방위용 요격기 이걸 미사일로 표현하지 않고 에로 인터셉트라고 그러네. 차단하는 거니까. 예. 재고가 부족한 그런 우려가 있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에로2, 에로3 그런 능력이 탄알이 부족한 거죠. 그걸 요격기라고 그러는데 뭐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비용도 엄청나죠. 한 발에 100만 달러니까. 이스라엘 측 반응은 에로 요격기를 생산한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은 이 같은 논평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어떤 시나리오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탄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란의 방공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공망입니다. 예. 단거리 로켓,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켓포 같은 거는 여러분들 지상 10km 안에 단거리, 그다음에 데이비드 슬링은 중거리 15km 인터셉트 가로챈다는 거죠. 떨어지기 전에. 그다음에 에로 시스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100km, 150km, 반경 10km, 반경 15km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의 요격거리, 이건 요격거리가 아니고 디텍트하는 거리인 모양이네요. 2400km까지 여러분들 디텍트를 할 수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 이제 그러면 원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저기 미사일을 쏘면은 그 다음에 레이더 시스템이 디텍트 발견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스템이 어디 정도 떨어질지를 임팩트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요격기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네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잡아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재고가 좀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에로입니다. 에로. 하살이란 뜻이죠. 대개 발사대는 이동용이 많겠죠. 붙박이로 하게 되면 적에게 당하니까 이동용 대형 트럭 형식의 이런 식의 여러분들 발사대를 갖고 있네요. 한 발에 100만 달러 에로2 이 발사대 이렇게 여러분들 이란이 쏘면은 여기 레이더에서 이렇게 이런 디텍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격기 발사대에 연락하면 요격기 발사대가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이게 마하 5, 마하 10 정도니까 도무지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은 이해 불가합니다. 이번에 저도 그냥 미사일 들여다보면 야 마하 5, 마하 10 그리고 그게 또 재진입하면 또 마하 10, 15로 올라가니까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전부 다 지상에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 죽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공중급유를 어떻게 하는지 한 부분을 한번 다뤘습니다. 이란이 공중급유기가 한 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대마저 이스라엘 공군기가 북서쪽에 날아가가 이런 파괴를 한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이란의 이런 공군기가 한 대도 영공에 못 떴습니다. 뜨자마자 다 또 포격이 당했겠죠. 공중급유를 600회 실시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죠. 이스라엘의 방어 관계자가 오늘 일찍이 이번에 떠오르는 사자훈련 이래로 이란의 대표 공중급유기인 KC-707이 600번 공중급유를 실시한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지난 금요일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 시작된 이후에 네바팀 공군기지에 주둔한 이스라엘 공군 제120 비행대대의 KC-707 공중급유 탱크 공중급유기입니다. 이 600회 이상 공중급유를 상공에서 진행했다. 수십 대 F-15I, 수십 대 F-16I, 수십 대 F-35I의 이란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수행하는데 공중급유를 실시한 겁니다. 공중급유를 어마어마한 실전 경험을 한 거죠. 이 공중급유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죠. 이게 이 공중급유기가 보잉사에서 만든 비행기를 개조해서 이런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탑재할 수 있는
기름 양이 20만 파운드인 거죠. 20만 파운드. 20만 파운드를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비행기에 몇 번씩 하는데 이걸 몇 배 했다는 겁니다. 600번 했다는 겁니다. 600번. 600번. 이 공중급유기에는 여러 명이 탑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를 탄 이게 승무원이죠. 조종사가 2명이고 오퍼레이터가 2명이 타는 거 같네요. 원리는 보니까 이러면 간단하네요. 이렇게 이 공중급유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처럼 이 주입구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형태네요. 들어갔다가 대단한 거죠. 이거는 지금 주입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거는 빠져가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 주입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공중급유기의 주입구입니다. 급유받는 비행기에서 찍은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공중급유기가 아휴 대단하네. 하늘의 주요수인 거죠. 여기 이제 공중급유기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2명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동을 맡는 분이 비행기 복잡하네요. 이렇게 이제 비행기에서 찍은 내용이네요. 600회. 이게 이제 미국기입니다. 미국기. 미국의 주력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레이토 탱크. 이게 뭐 700대 이상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최신 공중급유기 KC-46. 미국이 20만 파운드를 연료를 탑재하고 그리고 F-16은 6천 파운드의 연료가 필요하고 F-15는 1만 3천 파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 공군 공중급유기는 KC-135가 370대, KC-46이 75대, 이스라엘은 KC-707이 7대, KC-137이 H4대.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미국 본토에서 30대가 여러분들 유럽 쪽으로 날아간 거죠. 이 정도 봤는데 오늘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주력 공중급유기 KC-707기 같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KC-707 7대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테헤란이 3,000에서 4,000km이기 때문에 1,000km 정도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급유가 필수적이다. 60대. 근데 오늘 고맙게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공중급유하는 거를 깨끗하게 보여주는 거죠. 370대 더 갖고 있죠. 미국이.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370대 갖고 있는 미국이 370대네. KC-46은 75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비행기는 KC-707이 7대, KC-130H가 4대.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자, 오늘 전면전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죽는 길이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도 중요하니까 오늘 보니까 뭐 CNN을 좋아하지 않지만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공화당원 가운데 83%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 이게 69%네요.
CNN 방송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체는 48%네. 미국 국민들 가운데. 공군력을 이용해서 이란을 타격해야 된다가 48대 47이네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69대 27이고 라스무스 여론조사는 트럼프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도가 56%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취임하고 나서 가장 최고의 그런 성적표인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지금 실렸네요. 또 이번에 이름들 한 사람 죽었네요. 이러니까 이렇게 이름들 고위직들이 다 사망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전쟁을 치룰지 이 사람들도 참 깝깝하네요. 전부 다 죽였는데 이분 말씀 요지는 미국에게 죽음을 이렇게 외치는 집단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이 어떻게 미국의 우선주의에 부합하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 미국이 망해야 된다, 미국을 죽음으로 몰아내야 된다는 그런 집단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미우선주의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런 출격을 해가지고 이란 국영방송국뿐만 아니고 정보기관들 경찰서도 여러분들 또 포격을 했네요. 경찰서를. 이란의 여러분들 경찰본부를 특히 이란 시민들을 억압하는 경찰본부를 파괴를 완전히 한 모양입니다. 또 복수의 소식통이니까 다른 분이 이스라엘이 세파 이게 아마 세파 본부 모양입니다. 시위나 이런 부분을 진압하는 주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지역을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 이제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 모양입니다. 황태자가 이란은 거의 히틀러가 아니냐. 사람들이 히틀러로 그 모습을 드러낼까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이란을 나치 독일에 비유한 내용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 히틀러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 벙커버스터 최고 모델을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비행기 USB-2가 이스라엘 상공에서 관측됐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 중인지는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아주 흥미로운 건데 여기가 포르도 농축시설 지하 85m 이하의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타격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죠. 한 분이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이렇게 제공했네요. 뭔가 하니까 포르도의 핵 농축시설은 지하에 잘 보강되어 있지만 열을 배출하기 위한 지상 샤프트란 설계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방어가 잘 되어 있지만 미사일을 성공시키는 공군의 복합 공격으로 인해 시설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행운을 빌며 항상 힘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게 이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80 몇 미터 밑에 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배출구가 있어야 되죠. 벤출레이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벤출레이션 시스템이 외곽으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벤출레이션 시스템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배출구가 일종의 열 배출구 환기구를 이렇게 여러분들 바깥에 드러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것 같아요. 열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방심을 해 가지고 지상에서 디텍터 발각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러면 누가 여러분들 메시지를 올렸네. 이렇게 폭탄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죠. 이게 그런 정보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쟁은 총력전 같아요. 총력전. 한 사회가 갖고 있던 전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해커 그룹이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10억 불 이상 정도를 뭡니까 빼버린 겁니다. 10억 불이 얼마입니까? 한 1조 뭐 한 4천억 5천억 정도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연계된 해커 그룹 프레데토리 스페로우가 노비텍스 이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산 95%를 소멸시켰습니다. 노비텍스는 테헤란이 암호화폐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비텍스가 갖고 있던 자산이 18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급감한 겁니다. 가상화폐를 해킹해 이런 훔쳐간 겁니다. 이렇게. 이게 평전인 모양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급감한 겁니다. 18억 불에서 1억 불만 남은 겁니다. 가상화폐 잔고가. 대단한 거네요. 이란의 노비텍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산의 95%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전쟁은 사활을 걸고 하는 거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도 해킹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 역사 문제 오늘 준비했는데 오늘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